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24년 임용 준비를 위해서 이제 저하고 기본 이론반을 시작할 겁니다. 기본 이론반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석 달 12주 진행이 될 거고요. 말이 기본 이론이지 기본하고 심화는 같이 묶어서 가야 돼요. 기본 배우고 심화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공부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같이 가신다고 보면 되고, 쌤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공될 자료가 기본적으로 3개 자료가 들어갈 겁니다. 하나는 마인드맵, 하나는 보충 자료, 하나는 기출 기반 형성평가. 기출 기반 형성평가는 웬만하면 그 장애 영역 들어가기 전에 제가 쌤들한테 드릴게요. 그럼 그거 받아서 직강생 선생님들은 미리 좀 한 10분이나 20분 정도에 오셔서 형성평가 문제 계속 풀어보시고,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도 강의 듣고 형성평가는 반드시 풀어보십시오. 형성평가는 제가 낸 게 아니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약간 살짝 틈 문제도 있고, 기출 문제 가지고 약간 응용한 문제도 있고, 기출 문제 그대로 낸 문제도 있어요. 전부 다 내진 않았어요, 쌤들. 그리고 요 형성평가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필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언급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형성평가 문제는 언급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공부하고 나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1, 3월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역별 기출 분석이 들어가는데, 그때 가면 기출 문제 제대로 다룰 거니까 이 형성평가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선생님들 공부하세요. 선생님들 공부하는 자료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자료가 아니라. 답 있어요. 답 다 뒤에 있고 교재 있고, 그리고 보충 자료 있으니까 답을 찾아보셔야 돼요. 자, 마인드맵을 보시면, 마인드맵은 작년까지 제가 이렇게 밑줄을 안 걷어요. 선을 안 걷는데, 선 긋는 게 되게 힘들어서, 진짜요, 선생님. 이렇게 그으면 막 튕겨나가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선을 좀 그어서 쓰세요 했더니 선생님들이 선을 안 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자를 가지고 다 그었어요. 자를 가지고 다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인드맵 잘 활용해 주시고요. 마인드맵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저는 선생님들한테 예습은 크게 안 바라요. 예습까지는 선생님들 힘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예습을 공부를 해보시면 막 버벅거릴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예습을 하지 마시고, 저는 마인드맵으로 대강 이렇게 이 전공 의사소통은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하고 그림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도만 마인드맵으로 사용해 주시고, 수업 끝난 다음에 형성평가 풀고, 수업 끝난 다음에 마인드맵에다가 간단하게 써보세요. 개념을 쓰든지 아니면 내용을 쓰든지 단계를 쓰든지 마인드맵에다가요.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써보시는 것도 선생님들 굉장히 도움이 클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올해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충 자료를 조금 서브노트 형식으로 제공해 드릴게요. 서브노트 형식이랑 좀 필요한 내용 좀 추가하는 형태로. 그래서 보충 자료를 선생님들이 서브노트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보충 자료는 제가 한글 파일로 그냥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더 보강하실 거 보강하시고 아니면 따로 편집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 드릴 거니까 보충 자료 가지고 선생님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붙이는 형태로 가십시오. 교재 내용 가지고 서브노트 만들지 말고요. 제가 드리는 보충 자료 자체를 서브노트 형태로 드릴 거니까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한글 파일로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용도에 맞게끔 변형해 가지고 쓰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 칠판에서 써서 저쪽 칠판 끝까지 가면 아마 1시간 끝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쓰는 동안 따라 쓰지 마세요. 다 쓰고 나서 직강 선생님들은 그냥 찍으세요, 사진.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은 캡처가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정지 한번 해가지고 하고 나서 그때 쓰는 형태로 가십시오. 제가 필기하면서 따라 하지 말라고요. 그냥 보시라고요. 보시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따라오는 데다 초점 두세요. 막 받아 쓰다 보면 놓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동안은 필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사진 찍으면 되니까. 이해하세요. 그리고 외워야 될 거는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이고야, 여기는 칠판이 되게 뻑뻑하네요. 뻑뻑해서 잘 안 나갑니다. 일단 의사소통장애 마인드맵 보십시오.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 이해입니다. 이해, 의사소통이 뭔지, 의사소통 장애가 뭔지 이해로 시작되고, 한 장 넘겨서, 제가 게시판,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거는 칼라로 올려놓거든요. 아무튼, 칼라로 파란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파란색이 선생님. 가장 큰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이 유형이에요. 여기 되게 뻑뻑. 자, 두 번째가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크게 의사소통은 언어장애냐, 말장애냐, 크게 두 개로 나뉠 거예요. 언어장애라고 하면서 단순 언어장애와 실어증으로 나뉠 거고, 말장애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시는 조문문장애, 유창성장애 이렇게 빠질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을 다룰 거고, 세 번째 보시면, 마인드맵 넘기시면, 마인드맵은 제가 페이지를 안 넣습니다. 페이지 넣으면 선생님들 혼란스러워서 밑에 부분에. 세 번째 뭐 볼 거냐면 자바라를 검사할 겁니다. 자바라를 배울 겁니다. 자바라. 자바라라고 해도 되고 자바라 검사라도 되고요. 근데 얘는 선생님 따로 특강으로 뺄 겁니다. 날짜를 저희가 14일 일요일 날로 잡아놨는데 아마 토요일로 좀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는 내가 다시 공지할게요. 자바라는 따로 뺐어요. 왜냐하면 자바라를 이 수업에다 넣으면 하루를 잡아야 돼. 자바라 검사 자체만. 그래서 얘는 특강으로 따로 빼가지고 선생님들이 따로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안 그러면 요 의사소통 장애에다가 제가 처음에 할 때 넣어봤는데 너무 진도가 미뤄져요. 얘 하나 때문에. 그래서 얘는 따로 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중재입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장애는 크게요. 이렇게 세 가지 큰 덩어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형에서 각각의 장애 유형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장애 유형이 짝짝짝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 틀은 큰 네 가지 가지고 선생님들이 의사소통 장애를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제 내용 들어가면 보충 자료부터 들어갈게요, 선생님들. 의사소통 장애를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다른 강사들 강의하고 다르게 저는 선생님들한테 언어부터 시작합니다. 언어에 관련된 5가지의 하위 영역이 존재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태론, 구문론,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 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뭔지만 이해를 하시면 농담이 아니고 선생님 학습장애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먼저 언급을 할 겁니다. 그거 개념 잡고 나서 이제 유형으로 빠질 거예요. 자, 이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보충 자료 좀 봐주십시오. 자, 처음 수업 언어입니다. 자, 교재는 이거 우리 보충 자료 본 다음에 교재로 넘어갈게요. 교재는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러면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이 보충 자료에서 말하는 핵심만 잡으십시오. 군두더기는 다 빼고.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좀 자세히 하려고 좀 많이 넣어놨는데 그게 오히려 선생님들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 버리세요. 버리고 보충 자료를 먼저 틀로 잡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보충 자료. 언어의 요소라는 게 등장합니다. 얘는 단골입니다. 선생님들 꼭 외우셔야 돼요. 언어의 요소. 자, 얘는 총 4가지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언어의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언어적 요소입니다. 자, 언어적 요소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게 언어적 요소예요. 쉽게 생각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대화하는 거.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준언어적 요소입니다. 얘는요, 언어에 준한다예요.
언어에 준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준언어적 요소가 발생이 되려면 언어가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억양강세 높낮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장단, 영어 액센트, 중국어 고저, 우리나라는 장단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눈, 말, 다르잖아요. 그죠? 그걸 장단인데, 자, 일단은 준어적 요소는 언어에 준하기 때문에 언어가 존재해야지만이 준어적 요소가 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억양강세 높낮이가. 그러면요.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수화 같은 경우 준어적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화는 수어라 해서 언어가 존재하잖아요. 수어를 하면서 잠시만요. 자, 수어를 하면서 표정 변할 수 있고 고개 깨우득할 수도 있고 몸짓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표정, 몸짓, 고개 깨우득 이런 것들이 수어에서는 준언어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수어를 하면서 몸짓이 나오니까. 선생님 아까 그랬잖아요. 언어적 요소가 존재해야지 준어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언어에 준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수어가 어떻게 언어인가요? 수어 언어예요, 선생님들. 청각장애인들이 쓰는 언어야. 그들이 언어라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에 수어를 할 때 나타나는 제스처 같은 것들이 비수지 신호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아닌 신호라 그래가지고 준언어적 요소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준어적 요소 억양강세 높낮이 그냥 외우세요. 억양강세 높낮이 외우고 그리고 장단까지 외우고요. 그리고 얘는 수어의 비수지 신호. 얘도 준어적 요소다. 그러면 저거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청각장애에서 큐드스피치 나오죠. 큐드스피치. 자음은 손의 모양이고 모음은 손의 위치거든. 손의 모양, 손의 위치. 큐드스피치는 근데 선생님 준어적 요소가 아니에요. 큐드스피치는 여기다 연결하지 마십시오. 그냥 걔는 버리세요. 아무데도 안 속해. 그냥 비수지 신호만 준어적 요소, 우리는 억양강세 높낮이 장단만 준어적 요소.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일시적인 침묵 있죠. 일시적인 침묵. 얘도 준어적 요소예요. 요거 놓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침묵도 준어적 요소다. 그 다음 세 번째 비구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선생님들 비언어로 갈게. 언어로 맞출게요. 비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는 그냥 우리 말 안 하고 그냥 끄떡끄떡끄떡 표정, 제스처, 몸짓 이게 비언어적 요소예요. 이 비언어적 요소만 가지고 대화가 가능하잖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딴짓하는 친구한테 뭐라 했어. 애가 막 신경이 표정이 막 일그러져. 그것만 봐도 얘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세요. 언어적 요소는 메시지 전달 방법이 언어로 합니까? 언어에다가 억양강세 높낮이를 집어넣습니까? 언어 없이 전달합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뒤에 나중에 나오는 것들하고 좀 언어적 요소, 언어의 구성 요소, 언어학의 하위 영역, 언어의 영역 이런 것들 막 나중에 뒤섞일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별한다? 언어의 요소는 메시지의 전달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메시지 전달 방법, 정보 전달 방법 이렇게 해서 딱 잡아놓으라고. 안 그러면 안 헷갈린다고요. 지금 구별될 것 같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막 뒤섞인다니까. 자, 비언어적 요소는 아까 얘기했던 거 몸짓, 자세, 표정 같이 말이나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얘가 비언어적 요소예요. 비언어적 요소, 비구어적 요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나 구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 선생님 이런 거 하나 나올 거예요. 지체장애 학생들이 이럴 때 있거든. 뭐냐면 나중에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 나중에 문제 보면 지체장애 학생이
손으로 선반 위에 공을 가리키며 우우라고 해요. 그럼 우우 했죠. 예. 우우. 얘는 어디에 당할까? 언어는 아니야. 자요. 요거 하나만 더 갈게요, 선생님. 언어는요, 상징적 언어, 상징적인 게 있고, 비상징적이 있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상징적, 봐요, 내가. 강원도 고성에서 문어라고 하든, 제주도 저기 마라도, 제주도 저 밑에, 제주도 밑에 가서 문어라고 하든, 대한민국에서는 문어라는 말은 다 통할 거 아니에요. 하늘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 그럼 그게 상징인 거라. 어디 가든 누구나 다 알아듣는 게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봐도 그거구나. 누가 봐도 알아듣는 게 상징이에요. 근데 지체장애 학생이 여길 가르치면서 미안해요. 그리고 상징은요, 상황이나 맥락 필요 없이 알아들을 수 있어. 가을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하늘 하면 다 알아들어요. 대한민국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지체장애 학생이 저기 선반 위에 공을 놓고 라고 말을 해. 그러면 라고 말을 할 때 상황과 맥락을 같이 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게 비상징적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애기들 생각해봐. 깐난쟁이들. 혹시 집에 조망만한 깐난쟁이 조카가 있으면 봐요. 애가 울어요. 울면 걔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분 나빠서 우는지 추워서 우는지 뭔가 불편해서 우는지 아무도 몰라. 엄마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뭐부터 해요? 배부터 만져. 배가 홀쭉한지 안 홀쭉한지. 그래서 배가 홀쭉하면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그래서 젖을 물려요. 근데 배가 볼록해. 배가 불러. 근데 왜 울지? 그럼 두 번째는 부모들이 뭘 하냐면 이마를 짚어요. 열이 있는지 없는지. 아파서 우는지 그냥 우는지. 열이 있으면 아파서 우는구나. 열이 있다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는 걸 판단한 거잖아. 배가 홀쭉한 거 가지고 배가 고프다는 상황을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배도 불러, 머리에 이 열도 없어. 근데 애가 울어. 그럼 뭔가 불편한갑다. 똥 쌌나 보다. 오줌 쌌나 보다. 기저귀를 살펴봐요. 그러면 기저귀가 젖었다라는 상황에서 애가 우는구나. 불편해서 울었구나라고 판단하고 기저귀 갈아주죠. 근데 기저귀도 안 젖었어. 그럼 뭔가 불편한 게 없는지 등 밑에 손을 넣어봐요. 자리가 불편한지 않은지. 그리고 자리가 불편하면 자리가 불편해서 울었구나. 그럼 뭐예요? 마지막에 자리가 불편해서 울었구나를 알기 위해서 배가 고픈 상황 체크, 배가 고픈 맥락 체크, 열이 있는 상황 체크, 열이 있는 맥락 체크, 그리고 기저귀 오줌 똥 쌌는지 상황 맥락 체크. 그러니까 비상징적 의사소통은 나중에 상징적 의사소통, 비상징적 의사소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비상징적 의사소통은 상황, 맥락, 얘를 함께 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상징적은 상황과 맥락도 필요하지만 상황과 맥락이 없어도 알아듣는다고. 상징적 의사소통은. 근데 비상징적 의사소통은 상황과 맥락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왜 지금 언급하냐면요. 나중에 자바라 나올 때 자바라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 조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양한 의사소통 대상자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조건에서 수집하세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자바라 수집할 때는. 근데 얘네들 비상징적 의사소통이 있는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수집이 안 돼. 그냥 상황과 맥락을 함께 수집하라고 표현해요. 그건 나중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언어의 요소는 메시지 전달, 정보 전달하는 방법에서 이해죠. 메시지 전달 혹은 얘를 정보라고 해도 됩니다. 정보 전달하는 방법에서 언어적 요소, 준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자, 준언어적 요소는 언어에 준한다. 그래서 언어가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자폐 애들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자폐 애들의 톤은요 거의 비슷해요. 이게 높낮이가 없어. 로봇 같은 톤이라고. 로봇 같은 톤이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걔네들은 말을 하면서 비언어적 요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얘만 사용해. 그래서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폐 학생들을 언어 지도할 때, 자폐 학생들을 발화 지도를 할 때 반드시 언어적 요소와 함께 준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같이 가르치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게 없거든. 안 하거든. 왜 못하는지 알아요? 상대의 감정을 모르니까. 마음 읽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생긴 억양강세 높낮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언제예요? 내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의 감정을 읽었을 때잖아. 그죠? 그래서 자폐들은 이거 세 가지를 같이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언어 지도할 때는 언어를 지도하면서 이거 두 가지 준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지도하라고 답을 작성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언어의 구성 요소입니다. 얘는 언어의 구성이니까 생김새예요, 생김새. 그냥 생김새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생겨 먹었냐입니다. 답에는 생김새로 쓰지 마요. 큰일 납니다. 선생님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요. 요소는 메시지, 정보, 전달 방법이고 언어의 구성 요소는 생김새입니다. 그럼 얘는 처음에 어떻게 생겼어? 형식, 어떤 형식입니까? 언어는 어떤 형식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주로 문법에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문법,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자, 이렇게 할게요. 나중에 뒤에 가면 환경중심 언어중재에서 요구 모델이라는 단어를 선생님들 외워야 될 거예요. 근데 자, 이 요구 모델이라는 표현법은 우리나라 표현법이 아니라 외국에서 넘어온 표현법이에요. 해석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요, 자동차를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자동차를 주세요. 자, 그러면 자동차라고 선생님이 먼저 말을 했죠. 그죠? 모델 10번 보였죠. 주세요라고 요구가 뒤로 가죠. 우리나라 문장 구조는. 근데 미국 애들 문장 구조는요,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자동차. tell me a car. 이렇게 말을 해요. tell me a car. tell me, 요구,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car, 시범 모델. 요구 모델. 그렇게 해서 요구 모델이 되거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언어는 나라마다 다르다고, 문장 구조가. 언어를 담는 문법 규칙이 다르다고. 그래서 형식, 형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식, 형태는 쉽게 생각해서 문법 규칙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럼 그 문법 규칙에다가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담아서 사용합니다. 언어의 구성 요소는 그 생김새 문법 규칙이라는 형식에다가 내용을 담아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이것만 하면 안 돼. 이걸 뭐로 연결해야 되냐면 언어학의 하위 영역, 언어학의 하위 영역 혹은 언어의 영역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제 교재에다 그 같은 말 다 적어놨는데 언어학의 하위 영역, 언어의 영역 다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면 언어의 영역은 5가지예요. 그 5가지를 여기다 맞추면 됩니다. 자, 형식, 형태는 문법과 관련된다고 했죠. 자, 먼저 의문론입니다. 의문론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음운은요, 음운에서 음은 음소를 얘기하고
우는 운소를 얘기하거든요. 얘가 합쳐서 음이에요. 운. 운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장단. 하나밖에 없어. 음소는 두 개밖에 없어요. 자음과 모음.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면서 그냥 음운이라고 뜨면 전부 다 그냥 자음과 모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음과 모음. 자, 근데 자음과 모음도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자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역을 쓸 때 기역이라고 읽어요. 기역이라고 읽어도 되고, 기억이라고 읽어도 되고, 기역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기역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기역이라고 할게요. 기역이라고 읽어요. 읽을 때, 글자를 읽을 때. 기역이란 글자를 읽을 때. 근데 기역이라는 소리를 낼 때, 그라고 소리를 내요. 니은은 느, 그느드르라고 해요. 그느드르, 무브스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자음과 음운에서 음소, 운소가 나뉘긴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음운론에서 음운 자체를 그냥 자음과 모음이라 생각하라고. 소리의 자음과 모음, 글자의 자음과 모음. 자, 이게 왜 문법에 들어가나?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단어를 만들잖아요.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단어를 만들잖아. 그래서 형식, 형태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문법을 의미하는 거는 이제 형태론입니다. 뒤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형태론은 딴 거 생각하지 마요. 저것만 생각해요. 조사, 은는이가, 을들. 이 가가 들어가서 주어로 만들 수도 있고, 을들이 들어가서 목적어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가다, 갔었다, 들어가가지고 과거, 시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형태론이 문법적인 규칙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구문론입니다. 구문론은 문장이에요. 문장 우리 막 쓰지 않잖아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게 기본 구조잖아. 주어, 서술어가 기본 구조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기본 구조잖아요. 그래서 형식, 형태는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 외우세요. 지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외우셔야 돼요. 자, 선생님들, 우리 그러면 언어의 구성 요소에서 형식, 형태는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이라고 말씀드렸고, 구문론은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내용은 뭐가 되냐면 의미론이에요. 의미론은 단어입니다, 단어. 근데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라 완성된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 가을, 꽃, 예쁘다, 좋다, 이런 모자, 큰 모자, 작은 모자, 이렇게 완성된 단어예요. 근데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인데 단어에다 초점 맞추면 얘하고 헷갈려요. 형태로는 단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자, 다시. 의문론은 자음과 모음이라 그랬죠. 그 자음과 모음으로 형태로는 단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단어를 만들어서 구문론은 문장으로 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미론도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예요. 단어의 뜻, 단어의 의미라고. 단어의 뜻, 단어의 의미가 의미론. 자, 일단 요 두 개 가지고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철수는 학교에, 아이고야, 글씨가 난립니다. 여기가 다 좋은데 칠판이 되게 뻑뻑거려서 깔끔하게 안 지워져요. 자, 학교에 간다라고 했을 때, 철수는 해가지고 주어로 만들어버렸잖아. 조사. 얘가 형태소. 학교의 어떠한 장소를 가르치는 조사. 그래서 초속격 조사. 얘는 형태소. 그리고 간다는 가다가 기본형인데, 가다에서 니은, 다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형태소. 가다가 기본이니까 니은 다가 붙은 게 형태소. 그러면 철수, 단어, 의미 있는 단어, 학교,
단어, 의미를 품은 단어. 가다, 간다, 간다 얘도 가다지만 단어, 의미를 품은 단어. 얘는 의미론. 그러면 문장이잖아. 얘 전체는. 이 전체는요. 이 전체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문론.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철수는 학교에 간다라고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말을 사용하는 거죠. 문장을 사용하는 거죠.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이라는 것에 관련된 것은 화용론요. 화용론은 언어의 사용. 근데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제를 만들어 놓고 그 주제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화용론.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야 될 게,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기가 엄마를 업었어요 할게요. 업었어요 이렇게 할게요. 문장 구조요. 문장 구조 잘못된 거 있나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 구조가 잘못된 거 있냐고. 아기가 엄마를 업어요. 내용 보지 마. 문장 구조만 봐요. 구문론 관점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점에서. 멀쩡하죠? 그러면 얘는 선생님 봐. 구문론적으로는 오케이예요. 근데 단어의 쓰임새, 단어의 의미가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아기가 엄마 못 업잖아. 엄마가 아기를 업어야지. 그러면 단어의 쓰임, 단어의 의미, 단어의 뜻이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의미론적으로는 부적절한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럼 하나만 더. 화용론의 예를 들게.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까마귀 날자, 이거 다 쓰네. 배 떨어진다. 우리 속담. 요거요. 요거 뭐 문장 구조예요. 구문론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어, 의미적으로는, 단어의 뜻, 의미적으로는. 까마귀라는 단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떨어질 수 있잖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어, 구문론적인 관점에도 문제 없죠. 그죠? 그런데 얘는 잘 봐요. 그냥 표면적으로 쓰였어요? 아니면 이중적인 의미가 담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지 않을게. 의미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얘,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의도. 이거 쓰는 의도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던져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문장이요. 의도가 있는 문장은 선생님들이 뭘로 잡아야 되냐면, 화용론으로 잡아야 돼요. 지금 시험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답을 뭐라고 쓰냐면 의미론으로 생각한다고, 얘를.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할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문장을 듣고 학생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 어느 영역에 문제를 보이냐고. 어느 영역에. 화용론에서 결함을 보인다고. 왜? 일단은 체크해봐. 구문론적으로요. 문장적으로 문제 없죠. 오케이. 까마귀란 단어, 까마귀 날잖아. 배는 떨어지잖아. 단어의 쓰임새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의도가 담긴 표현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화용론이라고. 분명히 잡아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언어의 구성은, 언어의 생김새는 형식, 형태라는 문법과 단어의 뜻을 담는 내용과 문법과 단어의 뜻을 가지고 문장을 사용하는 화용론이 존재한다. 형식, 형태는 의문론, 자음과 모음의 글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소리,
그 이거 잘 들으세요. 자, 특수교육에서 의문론 혹은 의문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 자음과 모음, 낮자라고 얘기할 때는 글자에 그거 쓰는 거, 그리고 말소리라고 얘기할 때는 다 자음과 모음, 이렇게 판단하세요. 말소리 자음과 모음, 음운 자음과 모음, 음소 자음과 모음,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형태는, 형식 형태는 의문론 형태로는 구문론이 있고, 거기에 단어의 뜻을 담아서 내가 어떠한 의도로 사용하는 하용론,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 아까 여기서 언어의 요소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그리고 언어의 구성 요소는 형식, 내용, 사용인데 형식에는 의문론, 형태로는 구문론, 내용에는 의문론, 사용에는 하용론, 이렇게 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로 들어갈 거냐면, 자,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걸 들어갈 거예요. 언어학의 하위 영역. 언어학의 하위 영역. 하위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언어의 영역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조심하라고. 언어의 영역이라고 해서 저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언어의 영역이니까 생김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학의 하위 영역, 언어의 영역,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 이거 선생님 제가요, 의사소통 끝날 때까지 계속 저거 반복할 거고, 선생님 우리 11월 달 시험 보기 전까지도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 기에 피가 날 때까지 할 거예요. 저건 문제 나와요, 항상. 이번에도 나왔잖아. 가장 점수 따기 쉬운데 자꾸 헷갈려. 이 세 개 구분 때문에. 자, 일단 언어학이라 했으니까 학문이잖아. 언어학이니까 선생님. 학문이잖아요, 학문. 자, 학문이니까 언어를 학문적으로 어떻게 나눴습니까? 라고 생각해도 되고, 언어의 영역이니까, 언어는 언어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해서 가르쳐야 되나, 배워야 되나, 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면요. 언어학, 학문이니까 학문의 영역을 얘기하겠네. 언어의 영역이니까 가르치는 영역, 배우는 영역으로 하겠네. 그럼 무조건 얘는 5가지. 요건 보충 자료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영역이 의문론입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자, 의문론은 보시면 기본 다리는 운이라고 되어 있죠. 의문은요. 아까 저기 얘기했지만 음소와 운소 2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의문이 된다 그랬어요. 음소는 무조건 자음과 모음으로 나뉩니다. 자, 의문론 해설서 보충 자료 왼쪽에 동그라미를 보면 의문은 말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말소리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음과 모음이라 그랬잖아. 낮자라고 얘기할 때도 자음과 모음이라 그랬잖아요. 말소리의 자음과 모음. 그러니까 봐봐. 말소리의 최소 단위. 우리나라 말소리의 최소 단위가 뭐냐고.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얘는 쓰는 거고. 그느드르, 아야어요. 이게 최소 단위잖아요. 그 밑으로 더 쪼개지는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말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 말소리예요, 말소리. 말소리는 자음과 모음. 자, 운소는 장단. 나중에 최소 대립상이라는 거 밑에서 얘기할 건데, 선생님 저거 하셔야 돼요. 장단도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어요. 맞잖아. 잘 생각해봐. 자요. 먼저 이거부터 할게. 말이요, 말. 눈 할게요, 눈. 눈을요,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면 니은,
물론 니은 두 개니까 안 되겠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말할게. 말을 자음과 모음, 음소로 쪼개면 자음 몇 개, 자음 뭐뭐 있어요? 미음. 대답해 줘야 됩니다. 리을. 모음은 쪼개지죠. 더 이상 안 쪼개지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랑 또 하나만 더. 발 할게. 발하면 자음은 비읍, 리을, 모음은 그러면 얘는 미음과 비읍 하나만 바뀌어도 뜻이 달라지죠. 얘를 최소 대립상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소리가 자음과 모음이라 그랬잖아, 선생님. 말소리가 자음과 모음. 말소리 하나만 아니면 음소 하나만 바뀌어도 그 뜻이 달라지는 게 최소 대립상. 그럼 거꾸로 따지면 의문론에서 음소를 지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최소 대립상 활용하는 거겠네. 의문을 가르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면 의문을 확인하는, 의문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소 대립상 쓰는 거겠네. 모의고사에서 몇 번 냈어요. 이 문제. 그리고 충분히 나올 만한 가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장. 그래서 거기 써 있어, 선생님. 동그라미 4번. 의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최소 대립상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럼 하나만 더. 최소 대립상이 뜨려면 언어학의 하위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에서 떠야 돼요? 의문론에서 떠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일단 거기까지만 잡고, 자, 또 하나만 더. 자, 내가 뭘 말하고 싶냐면, 그 동그라미 5번 기억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보충자료에서 제가 드리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선생님들 정말 미안한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데, 선생님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세요.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외우시고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해시켜 드릴게. 외우지 않고 질문하면 이해 안 시켜 드릴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뭘 말하고 싶었냐면, 쌤들이 이거 하나 더 알아야 된다고. 뭐냐면, 우리 말을 그냥 짧게 할 때랑 말하고 길게 할 때랑 뜻이 달라지잖아. 얘를 뭐라 그래요? 요 밑에 보이세요? 여기 장단 쓰는 거. 글씨 보이세요? 장단 쓴 거. 장단 글씨 보이냐고. 글씨 보여요. 자, 장단이 우리나라에서 장단이 저거잖아, 선생님. 길고 짧은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운소는 장단밖에 없다 그랬잖아. 우리나라는 장단밖에 없다니까. 우리나라 억양 강세 높낮이 없어요. 억양 높여서 강세 넣어서 뜻이 달라진다. 중국어는 고조 넣어서 뜻이 달라지잖아. 근데 우리는 고조 넣어서 뜻이 달라지는 게 없다고. 오로지 장단밖에 없다고. 짧게 말합니까? 길게 말합니까? 그거 가지고. 말 짧게 말하면 뭐예요? 말하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 그러면 말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 장단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놓치는 게 뭘 말하고 싶냐? 이 장단이 최소 대립상이라고. 장단이 최소 대립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거야. 선생님들이 이건 다 외워. 음소 하나 혹은 말소리 하나를 교체함으로써 의미의 변별이 생기는 음절이나 단어의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이건 다 안다고. 다 알아. 그런데 장단도 최소 대립상으로 문제를 출제를 내면요, 선생님들 다 틀린다고.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거 최소 대립상이 존재하고, 이제 세 번째. 자, 기본적으로 의문은 음소는 자음과 모음이라고 했으니 그럼 먼저 자음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음에서 제가 제일 먼저 자음 체계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밑에 보면 자, 소리의 위치입니다. 일단은 자음은요, 기본적으로 왼쪽에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자음은 뭐라고 되냐면 차단되거나 방해를 받아서 산출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거예요. 밑에서부터 소리가 올라오잖아. 올라오면서 마찰음 스 해보세요. 마찰음 스 소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런데 브 해봐요. 브 비읍 브 소리가 지속적이에요? 모였다가 터져요? 모였다 터져죠. 모였다가 터지기 때문에 파열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소리가 계속 나오는 소리고, 비음은 콧구멍으로 나오는 소리를 비음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자음을 말하는 거는 파열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있고, 소리의 위치, 입술, 양수는 입술이에요. 입술에서 나는 소리 브 입술 소리잖아요. 얘가 양수음. 잇몸이랑 이빨 만나는 부분, 그걸 치조라 그러거든. 거기를 건드려서 나는 소리 치조. 그 다음에 경국의 딱딱한, 이빨에서 가까운 쪽이 딱딱한, 뒤로 갈수록 영국의 물렁물렁한. 그 성문, 얘는 목구멍. 그러니까 자음은 소리를 내는 방법이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소리의 세기. 그,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자, 근데 소리 세기를 또 뭐라고 선생님들 기억해야 되냐면, 발성 유형이라고도 기억해야 돼요. 발성 유형이 어디 갔지? 발성 유형 내가 썼는데. 그거 썼다. 동그라미 3번요. 소리 세기 가로 열고 발성 유형.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선생님들이 소리 세기라 그러면 다 알아요. 다 알거든. 저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다 알아. 근데 발성 유형이라 그러면 몰라. 근데 발성 유형이라고 생긴 전공책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리 세기는 발성 유형. 같이 잡아요. 무조건. 자, 그리고 자, 예사소리, 평음, 된소리, 경음, 긴장성, 거센소리, 긴장성을 요생에 긴장음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긴장음이라고 좀 바꿔줘요. 근육이 긴장된 거라고. 그리고 거센소리, 격음, 유기음, 기식음, 가래 끓는 소리. 자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평음, 예사소리, 얘를 먼저 말을 할까? 아니면 긴장음,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얘를 먼저 말을 할까? 발음을 할까? 잘 생각해 봐요. 두 번째. 쌍기역, 쌍디귿, 긴장음, 얘를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조절이 안 되잖아. 꼬맹이들, 올라들. 조절이 안 되니까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고. 어른이 되면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사소리 평음을 할 수 있다고요. 예사소리 평음은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긴장음은 근육이 긴장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만 더. 지체장애 생각해봐요, 지체장애. 그냥 경직형. 다른 유형 생각하지 말고 경직형. 경직형의 특징이 뭐예요? 근긴장도가 높다라고 말하거든요. 경직형의 특성을 근긴장도. 그러면 근육의 긴장도가 높다. 근육이 항상 딱딱하게 굳어 있겠네. 그러면 얘네들은 예사소리 평음 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온몸에 근육이 굳었다는 얘기는 선생님, 여기 성대도 근육이에요. 목구멍 근육이에요. 이게 다 근육이잖아. 이게 혓바닥도 근육이고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굳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긴장음, 기식음, 쌍기역 그리고 이런 발음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긴장음, 기식음이 개념이 근육이 빳빳하게 굳어서 제대로 조절을 못하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지체장애 학생들이 왜 긴장음과
기시금을 많이 발음할 수밖에 없는지가 쉽게 이해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얘는요, 자음체계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든지 외워야 돼요. 비읍, 디귿, 기역, 예사, 소리, 평음만 가지고 외우세요. 어차피 예사, 소리 들어간 자리에는 발성, 유형,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그, 크 이렇게 같이 연결되니까. 얘는요, 문장으로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문장이라도 상관없어. 말도 안 되는 문장은 상관없어. 선생님들 나름대로 편안하게 한번 만들어요. 만들어서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음 체계표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발성, 유형, 소리의 세기라는 거, 그리고 긴장음이라는 거, 그리고 유기음, 기시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문 드릴게. 자음을 소리 내기 위해서 혹은 발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3가지. 조음 있지, 좋은 방법, 발성, 유형. 뭘 생각을 해,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꼭이요, 꼭. 기억해요. 그냥 자음체계표에서 조음이지, 좋은 방법, 소리 세기, 이건 그냥, 선생님들이 편한, 요런 편에서 죄송한데, 그냥 뭐랄까, 일상적으로 너무 쉽게 그냥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자음을 소리 내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라고 선생님 그냥 기억해요. 조음이지 좋은 방법 소리 세기, 조음이지 좋은 방법 발성 유형, 외우세요. 자, 그리고 자음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뭘 건드려야 되냐면, 4번째, 변별 자질입니다. 변별 자질 혹은 변별적 자질 해도 상관없어요. 자, 변별이라는 말은 선생님, 2개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거 아니야? 2개를 놓고 공통점 차이점을 보는 게 변별 아닌가? 그죠? 변별, 특수교육에서 변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2개를 놓고, 2개 이상이거든. 근데 2개만 생각해요. 쌤 3개 되고 4개 되고, 맞아, 돼요. 3개 되고 4개 되고, 돼요. 그런데 골치 아파. 그러니까 2개만 생각하라고. 특수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2개를 놓고 차이점, 공통점 따지면 변별이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건데, 시각장애에서는 일반적으로 변별, 식별 똑같이 써요. 특수교육에서는. 근데 시각장애에서만 식별과 변별을 다르게 써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각장애에서만 식별과 변별을 다르게 쓰고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에서는 변별, 식별을 퉁쳐서 같이 본다고. 자, 여기서 이제 변별. 자음 자체를 변별자질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자음 자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2가지 성향으로 2가지 자질로 나뉘겠네. 그 자질이 플러스 자질, 마이너스 자질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렇게 표현해요? 몰라. 그냥 처음에 만든 학자가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했어. 그걸 왜 플러스 마이너스? 모른다고. 그런 질문은 하지 마, 선생님. 왜 플러스 마이너스요? 그 학자가 처음에 1하고 2 했으면 1, 2가 됐겠지. 처음에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다시 설명해요. 변별 자질 2개에 있다. 구별이 되는 2개의 자질, 성질이 있다. 자질은 성질이에요. 근데 답에는 자질이라고 써야 돼. 성질 쓰면 큰일 나. 그러면 자음은 기본적으로 2개의 성질로 나누네. 그 2개의 성질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다. 자, 봅니다. 변별 자질. 하나의 변별적 자질은 오로지 2 부류로만 구별된다. 해당 변별 자질이 나타나면 플러스, 나타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이 변별 자질은 동그라미 2번. 대립되는 음소 사이의 관계를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별표 3개입니다. 나중에 변별 자질 접근법이랑 선생님 연결해서 이 문장 또 써먹을 거예요. 변별 자질 접근법이랑 연결할 거예요. 자, 일단은 주요 분류 자질은 일단 이거 1로 가야 되겠다. 4를 1로 뺄게요, 선생님. 변별 자질을. 변별 자질은 일단은 크게 2개 해서 주요 분류 자질이라고 합니다. 주요 분류 자질.
그냥 얘는 쉽게 생각해요, 선생님. 말소리, 낮자, 음운, 혹은, 그러니까 음운 혹은 음소, 음소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의사소통 장애에서는 그냥 음운을요, 자음과 모음이라 그냥 퉁쳐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럼 자음과 모음은 자음만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을 거고, 모음만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겠네. 그래서 주요 분류 자질이라고 표현해요. 자음만 갖고 있는 성질, 모음만 갖고 있는 성질. 그래서 주요 분류 자질. 자음과 모음을 분류하기 위해서 큰 덩어리로. 그래서 자음이 갖고 있는 자질을 자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플러스 자음성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선생님 헷갈리지 참. 자, 자음이 갖고 있는 성질을 플러스 자음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모음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겠다. 모음이 갖고 있는 성질은 성절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이렇게 하나만 여기 하나 예시 하나만 듣게요, 선생님. 하늘 할게요, 하늘. 하늘 얘는요,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거죠. 그죠. 그 다음 봐요, 얘. 아이 할게, 아이. 아이 얘는요, 뭐만 있어요? 얘는 모음만 있죠. 모음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 글자는 모음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내. 그러면 만들어낸다. 음절 만들어내잖아. 얘 음절 두 개잖아요. 아이 음절 두 개잖아. 그러면 모음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음절을 만들어내는 게 성절성. 이해가요? 그래서 얘는 성절성은 무조건 뭐야? 답이 플러스 모음성이지. 아니야. 어이 바보다. 미안. 이걸 잘못 썼다. 여기가 모음이 되고 얘는 플러스 성절성이 되죠. 음절을 이룬다예요. 음절을 이룬다. 자, 이게 주요 분류자질. 그 다음에 이제 자음만 가지고 보는 분류자질. 거기 보면 전방성이 있습니다. 얘를 그냥 자음 분류 자질이라 그래가지고, 자, 전방성은요, 앞전자예요, 앞전자. 앞으로 방향이에요, 방. 앞쪽 방향으로 향한다. 앞쪽 방향으로 향할 때 그 기준이 치조음이에요. 그러면 치조음, 양순음, 치조음 앞쪽으로 향하면 치조음과 양순음이겠네. 그러면 치조음 뒤로 가면 경국의, 영국의, 성문음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해가나요? 그러면 얘는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치조음 기준으로 얘는 치조음이 기준이 되고, 치조음은 무조건 플러스 앞으로 가는 방향. 그럼 전방성의 선생님, 조음의 위치일까, 조음의 방법일까? 위치 아니야, 위치? 그죠? 두 번째, 설정성이요. 자, 설정성은 무슨 말이냐면, 혀예요, 혀의 위치. 혀의 위치. 자, 여기 보니까 혀 끝이 중립적인 위치보다 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근데 그게 치조음과 경국의 음이래. 치조음과 경국의가 혀의 위치가 중앙이래. 그래서 얘는 설정성은 치조음, 경국의 음 해가지고 플러스 설정성이 되죠. 설정성은 선생님이 혀의 위치예요. 근데 혀가 그냥 혀가 아니라 혀끝이에요, 혀끝. 왜 혀끝인지 아세요? 왜 혀끝인지? 자음은
혀끝의 위치에 따라서 생긴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모음은 혀 전체가 위, 아래, 앞뒤고 자음은 혀끝이 올라가고 앞으로 갔다 와 뒤로 갔다 이런다고. 그래서 혀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명성. 공명성은 생긴 소리가 울리는 거죠. 울리는 소리. 성대가 진동하는 거. 유음은 르 하면 들리잖아. 랄랄랄랄랄라 하면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명성은 비음하고 유음입니다. 비음하고 유음이 들리는 소리니까 얘가 플러스 공명성. 플러스 공명성만 기억하세요. 마이너스는 기억하지 마요. 플러스 아닌 건 다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지속성. 지속성은요, 선생님, 소리가 길게 쫙 뽑아지는 소리예요. 소리가 마찰음, 스, 얘가 가장 뽑아지는 소리예요. 자, 근데 이 지속성은 잘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 우리 대표적으로 저쪽을 가면 선생님 지속성을 이해해야지 이해해야지 금방, 다시 얘기할게. 마찰음이 지속성이 있다라는 거, 소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뭐랑 연결되냐면 바나나 스피치에서 시옷의 위치가 왜 고주파수 때 8000Hz에서 30dB 가장 낮은 음의 강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해결이 돼. 자, 왜 그러냐면 봐. 쓰라는 발음은요, 선생님, 바나나 스피치로 따지면 8000Hz에 나와요. 8000Hz는 고주파수거든. 고주파수는 선생님 돌고래 소리 생각하면 돼. 애기들 막 소리 지르는 거. 그러면 고주파수들을 내려면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쓰는 가장 낮은 30dB만 가지고도 발음을 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속성 때문이라고. 소리가 계속 밀어주니까, 끊기지 않고 계속 밀어주니까, 소리가 계속 밀어주니까 고주파수 때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힘 가지고도 소리를 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애기들이 가장 내기 힘든 소리가 이 소리예요. 스 발음, 마찰음. 왠지 아세요? 애기들은 성대가 긴장돼 있다 그랬어요? 풀렸다 그랬어요? 긴장돼 있다 그랬잖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야지 선생님 성대를 갖다가 풀어서 평음을 발음한다니까, 예사소리를 발음한다니까. 애기들 예사소리 발음 못해요. 잘 생각해봐요. 선생님 어릴 때나 아니면 그 동네 꼬맹이나 조카들 보면요, 과자라고 얘기 안 해요. 까까라고 얘기하지. 까까, 쌍기역이라고 얘기한다고. 걔들 과자 말 못해. 까까라 그래. 밥이라고 안 해요. 밥이라 그래요. 그게 왜? 성대가 안 풀렸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마음대로 조절 못하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된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속성은 기본적으로 생긴 마찰음 기억하세요. 마찰음. 물론 유음도 있어요. 마찰음, 유음. 근데 유음은 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문제 출제 안 돼요. 마찰음이 주로 출제돼요. 그래서 마찰음은 주로 출제되는 게 시옷이에요. 시옷 많이 출제돼요. 자, 얘는 플러스 지속성. 그럼 하나만 더 질문. 지체장애들 지속성, 시옷 발음 쉬울까 어려울까? 특히 쟤네들 경직형 내성마비. 경직형 내성마비의 특징이 뭐다? 근긴장도가 높다. 근긴장도가 높다는 얘기 뭐다? 근육이 빳빳하게 굳어서 긴장돼 있다. 그러면 이거 어렵지. 얘는 성대가 풀려야지 나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자, 이 지속성 마찰음을요 발음하기 위해서는 지체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호흡 훈련도 하지만 저거 바람개비, 비눗방울 불기, 빨대에다가 물 꽂고 뽀글뽀글 소리 내기 이런 걸 한다고. 연결되는 거 이해 가나요? 그리고 소음성, 비음성은 그냥 생긴 비음이지 뭐. 콧소리잖아요. 비음성은 간단하게 그냥 비음이지. 콧소리니까 얘는 비음이 플러스 비음성이겠지. 그 다음에 소음성이요. 자, 소음성은
긁는 소리니까, 소리를 긁는 소리니까 마찰음과 파찰음이겠죠. 마찰음, 파찰음, 얘가 플러스 소음성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긴장성, 유기성, 얘는 선생님 둘 다, 자, 지속성, 긴장성, 유기성 별표입니다. 별표 3개씩 하세요. 자, 긴장성은 된소리기죠, 된소리. 된소리랑 그리고 거센 소리, 격음도, 경음이랑 유기음, 기식음 다 들어가요. 그거 조심하시라고. 긴장성에는 경음이 저거잖아요, 선생님. 된소리, 경음과 유기음이 둘 다 들어간다고. 얘가 플러스 긴장성. 근데 그 밑에 유기성. 유기성은 선생님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요거 보이나요? 글씨. 유기성은 하나밖에 안 들어가. 뭐만? 유기음, 기식음. 얘밖에 안 들어가겠지. 유기음만 플러스 유기성. 긴장음은 그거예요. 끄, 뜨, 스, 드. 끄, 뜨, 쌍기역, 쌍디귿. 이거 보면 되지. 쌍기역, 쌍디귿, 쌍지읒, 쌍시옷, 쌍비읍. 그죠? 그리고 유기음, 기식음, 크, 뜨, 뿌, 츠. 끝에 붙여, 흐. 끝에 붙여. 끝에 붙여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음의 변별 자질입니다. 저희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모음 들어갈게요.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